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가정보원은 최근 연도별 지출 내역서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의 연도별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로 국정원장이 구두로 결제한 뒤에 증빙을 남기지 않고 쓴 특수활동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내역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7월부터 7개월여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쓴 특수활동비가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8억 원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1억 원을 빼고도 16억 원이 더 있는 겁니다. 9억 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상세한 내역을 먼저 진술했지만 나머지 16억 원의 행방은 이 전 실장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직 7개월 동안 16억 원이 현금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현재 대구 지역구에 머물며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보좌관을 통해 특활비 수수 의혹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왜 나에게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겠냐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혔다고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청산에 대해 자동 사망이란 표현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는데 뭘 그걸 물어요. 하지만 현 정부가 자유한국당을 적폐정당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이우연 의원 등 소속 중진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사정에 대한 불안감은 여의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현직 의원 5명의 명단이 돌고 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10월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최 부총리를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실장이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문제 삼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 부총리가 제일 낫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 실장이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최 부총리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와 이를 승인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며 박근혜 정권의 친박 핵심 실세로 불렸고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그해 10월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증액된 특활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11월 예결위는 국정원 특활비가 2007년 이후 동결됐다며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오히려 155억 원가량을 인상했습니다. 최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간 자금과 특활비 인상 간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거는 작년 이맘때라서 거의 1년 만에 선고를 받은 건데요. 이게 이제 선고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실형이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사이에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는 인정이 된 셈인데요. 이게 원래는 선고가 1심 선고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네. 박근혜가 개기는 바람에 재판을 개기는 바람에 어찌됐든 좀 늦춰졌고요. 박근혜하고 1심 선고를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박근혜가 보이콧, 재판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선고가 된 건데요. 1심 선고가 된 거고 1심 선고가 됐으니까 3심까지 간다면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더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항소 포기를 한다면 1년 6월이 확정되는 건데 확정되면 지금으로부터 6달만 더 있으면 나와요. 예. 물론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다른 별건으로 진행되는 재판 있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예, 네. 있을 거니까 뭐 더 가겠지만. 사실 이게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이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이게 댓글 그 선거개입 공작 이런 거하고 또 연결돼 있고 비리 뇌물 수수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게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그 최순실 그 선고 결과 나왔잖아요. 저 그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별건 재판이더라고. 네, 그냥 이대 그것만 이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건이 복잡해서 정호성 1년 6개월 받은 게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이 정호성이 1년 6개월 선고받은 거의 중요성은 이게 박근혜와의 공범 관계, 공모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박근혜와의 공모를 인정을 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박근혜의 지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중요함은 이제 박근혜도 실형이 확정된 거예요. 이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 이 법원의 판단을 이명박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명박도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명시적으로 댓글 달아, 댓글 써. 야, 뭐, 이렇게, 인력 충원해,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일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집행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진행된 일에 대해서 장관한테 직접 보고하고, 이명박한테도 직접 보고했다고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명박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호성이 박근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최순실한테 갖다 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유죄로 인정된 거예요. 이런 업무 구조를 이명박한테 대입시켜도 이명박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축하합니다, 이명박 씨.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호성이 공모가 인정된 부분 외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것도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 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국정농단에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맙죠. 그렇게 드러나게 해줘서. 그러니까 한면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명박이가 얼마나 뻘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명박 측근이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있다, 터뜨리겠다. 네. 그냥 이거는 기밀 누설이에요. 그냥 그거 한 방에 가는 거거든. 근데 이 정호성에 대해서 좀 양형의 형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약간 좀 정상 참작한 부분은 있네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고, 뭐 자기 사익 추구도 아니었다. 이건 사실 재판부가 좀 순진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러게요. 마음이 들어요. 이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최순실의 지시를 거부 못하는 거죠. 그런가요? 정확하게는. 문고리 4인방이죠. 그러니까 대선기간에 숨진 보좌관을 포함하면 네. 문고리 4인방인데, 이 문고리 4인방은 최순실이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박근혜가 처음 정치에 데뷔할 때부터, 그렇죠. 데뷔할 그 시절부터 최순실이 직접 선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박근혜의 지시를 거부하고 말고가 아니라 최순실한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또 섞여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네. 이 별건 사건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정농단에 관한 재판인데 이렇게 양형 기준에서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거는 조금 좀 저는 불만이에요. 이번에 대해서 아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큰 건이 있나 보죠. 아, 그런가요? 네. 요즘 종편에서는 대놓고 문고리 3인방이 떡값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떡값. 네.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할 이 돈, 떡값. 이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최고위급 공무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합니다. 특수활동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까지만 밝혔다는 거는 검찰이 사용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그 정도 파악됐으니까 사적으로라는 이야기를 썼겠죠. 사적으로면은 정말 떡 사 먹었을까요? 떡을 얼마나 도대체 먹어야지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사 먹기만 하면 다행인데. 문고리 3인방 얘네들이 박근혜한테 상여금을 받았는데
그 상납받은 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자기 돈으로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도 받은 돈 중에서 이 중에서 고물을 좀 떨어뜨려 준 거죠. 나눠준 거죠. 커미션 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사적으로 사용됐을 거라 그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금융실명제가 이렇게 돼 있는 나라에서요. 현금으로 아무리 위장해서 현금으로 사용하면 안 걸리겠지. 미국 영화, 마피아 영화처럼 헌돈, 쓰던 돈으로 다발로 주세요 해가지고. 영화에서는 돌려도. 정말 세탁기에 넣고 돌리잖아요. 네. 새 돈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헌돈으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아무리 은행에서 헌돈으로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사용해도요, 대한민국 검찰은요, 다 잡아냅니다. 이 돈이 어디 가서 사용했는지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것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이 화폐의 흐름 자체가 실물 화폐가 가두기, 어떤 공간 안에, 물리적 공간 안에 가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섬이기 때문에 이 실물 화폐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유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정말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자유로워지면 화폐가 이제 북한으로 건너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유통되기 시작하면 숨기기가 쉬워요. 예, 이런 범죄자들이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진행 중에 있거나 기획하거나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통일이 되도록 도우셔야 돼요. 지금 검찰에서는 사용처를 아주 차분하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사용처는 확보가 됐고 그걸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박근혜가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에서 그리고 관련 측근들이 전부 다 같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할까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까요? 멍 때리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박근혜는 일종의 법적으로 그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도 돼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는지도 다 모를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 이게 뇌물상납 이거 지금 알고 있을까요? 변호사를 안 만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만난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 그간에 그 면회 시간이라도 좀 앉아서 귤 까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 독방에서 지금 면벽 수행을 하는 모양인데. 요즘은 이제 책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송중기가 장가 갔잖아요. 영어 사전 씹어먹는 것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면벽 수행 중인데 참 안타까운 노릇이긴 한데. 큰일 났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또 걱정이 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밝혀야죠, 이거는. 우리들 마음과 기분을 얼마나 또 그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근데 한번 털고 가야 돼요. 우리도 털고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골문 상처는 깨끗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지 우리가 쪽팔리고 창피하고 쑥스러운 거를 한 번에 털어버려야 돼요.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돼요. 그놈의 털.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상위 1%는 뭘 먹고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주사를 맞고 무슨 주사를 맞고 뭘 하고 다니는지 아주 궁금해요. 이게 그 박근혜가 국정원에서 돈을 뇌물로 받아서 이거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지금 그 검찰 발표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장 3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같은 날 나란히 구속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방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명과 달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원장의 주거 사정과 가족관계 그리고 수사 진척의 정도 등을 합쳐봤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직접 요구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검찰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는 방문 조사가 유력합니다. 검찰은 국정원에 거액을 상납하라고 지시했는지와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고 국선 변호인의 접견조차 2번이나 거절하며 두문불출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굉장히 좀 웃기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정원장이 자기들끼리도 그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이 뇌물 주는 것도 이렇게 했었어라고 얘기하고 가나 봐.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잖아요. 이 전직 국정원장 지금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의 위상과 이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난다. 그건 맞는 말이네. 국정원 일을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범죄를 그냥 두고 봐요? 그렇죠. 그건 안 어쩌자고 되지. 그러면은 지금 전직 국정원장 3명 그 범죄가 지금 뻔히 드러나는 사람들 그대로 구속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주면 그 국정원이 일을 잘할 자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아니 그 일할 맛 안 난다고 하는 애들도 한번 털어봐야 되는데 걔네들도 관련돼 있을 수 그러면 있어요. 이명박근혜 시절에 신나게 일했나 보네? 그렇지. 졸라 궁금한데? 무슨 일 했는지? 그렇지. 댓글. 네. 이 검찰 측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전직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하는 거가 국가 안보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가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에 대해서 엄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은 걔네들보다도 사실은 직책으로 보면 더 높은 지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돈을 주는 거고 국정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음지에서 뛰어달라고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해서 뇌물로 바치고 1등 거에는 정말 이거 구속 안 하면 검찰이 짱돌 맞죠. 이건 구속이 당연한 거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얘네들 신병 확보를 해놔야지 자살당하지 않아요. 핵심 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고리예요.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자꾸 그 번개탄 태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 네, 국정원장의 지위는 그보다 더 중하고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과 형평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죠. 검찰은 그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의 친형이고요. 사실상의 이명박 정권의 실세. 이 사람이 온갖 비리로 전에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날 때 왜 파쇄기를 여러 대 돌렸다는 바로 그 인물. 포스코 비리로 지금 2심도 징역 1년 3개월 받았는데요. 나이가 만으로 83이에요. 그래서 고령이라고 구속을 안 해네? 아니 83세가 고령이에요? 우리 어머니 80세신데 일하세요. 밭에 나가서 김장도 캐시고 농사도 짓고 하세요. 무슨 고령?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을 텐데. 그 법정 구속해야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범죄 저지르면 안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령 아니에요. 이상득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상득은 자기 동생이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안 낀 데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명박은 반면에 이제 정말 고도로 진흥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라고 하는 곳이 그때 그 정권들의 금고 같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포스코는 사실 좋은 기업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이명박 때. 그래가지고 그 어떤 실적이 나는 것 자체가 결국엔 다 정권의 어떤 그 비자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숟가락 크게 한 큰 국자를 한번 떠드셔버린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포스코 건설에 실적을 또 엉겨줬죠. 인도네시아 방문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신도시. 그때 당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득 하면 영포 라인을 통해서 국정원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본인은 이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는요. 범인은 자기 범행을 숨길 권리가 있어요. 아니라고 해봐 검찰이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고. 2009년에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 이렇게 이상득한테 청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해서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인데 그래서 포항제철 소장 등을 통해서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1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만 유죄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건 13억 원은 이제 그쪽이 부당 이득을 올린 거고 그럼 커미션이 얼마냐 이거지.
보통 10% 아니에요? 네, 그 바닥 정서가 10%입니다. 커미션. 1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0%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의 친형,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국회 부의장, 이 사람한테 청탁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절차와 과정이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는데 이명박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게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측근 중에 이런 상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핵폭탄 같은 거잖아요. 정권이나 정치 쪽에서는. 사회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청탁을 집어넣겠냐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롯데의 사건을 보고 청와대 인근의 군사보호시설 해제 사건도 또 하나 있었죠. 이런 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의 먹잇감은 군사 고도제한이나 군사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떼돈이 벌린다. 이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현재 검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롯데 제2빌딩 지을 때 결국은 그걸 수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게 군사 목적이었 때문에 못했거든요. 활주로를 이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옮겨주고 돈을 땡겨 먹은 거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도 사실은 군사상 고도 제한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커미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향후에 한국에서 부패한 권세가들이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군과 연계된 해제 규제를 해제하고 땅값을 뻥 튀겨서 떼돈 버는 방식밖에 없으니까 검찰들이 이쪽에 정말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는 것인지 또는 권세가들이 압력에 의해서 해제되고 있는 것인지를 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이. 그런데 이상득이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상황으로 앉아서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이득을 챙긴 거에 비하면 이건 쌉니다. 그리고 나이 처먹었다고 좀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누릴 건 누리신 분이에요. 네, 다 누렸습니다. 고령 드립이 박근혜로부터 시작됐어. 나이가 고령인데다 해서 석방시켜야 된다고. 이명박도 그럴 거 아니야? 고령이니까. 누릴 건 누리신 분들은. 그러네. 80 다 됐으니까. 국가의 무상급식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고 시설이죠. 아픈 병원에 데려다 주고. 네. 나이값 못했으니까 가중처벌 해야죠. 오늘 뜨네. 맞아. 이런 드립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악마는 평범했다. 유대인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수많은 유대인을 살해한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겪고 한 말입니다. 악을 행했다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린 얼굴에 악마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무능한 인간은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다.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말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이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라는 걸 알고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맞구나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KTX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돌아가고자 싸우고 있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노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이 이제 선거가 곧 다가왔는데요. 네, 직선제로 바뀌고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민주노총 선거가 이번이 직선제로 두 번째라는 것에 사실 놀라시는 청취자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그렇죠. 한상균 위원장이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 첫 번째로 뽑힌 그렇죠. 위원장이었구나. 예.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간선제였었죠. 대의원회에서 뽑은 우리 뭐 대통령 선거로 치자면 그거랑 비슷했죠. 뭐 체육관 선거랑 비슷했다라면 이제는 직접 80만 조합원 전체가 투표를 다 해서 직접 뽑는 그런 직선제의 두 번째 이제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유권자입니다. 예, 그렇죠. 예. 특히나 지금 1기 위원장인 한상균 위원장이 이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옥중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2기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도 있고 더군다나 이 2기의 임기가 2020년까지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같이 기간을 하기 때문에 임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번에 좀 조합원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참여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노총이라는 어쨌든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만큼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되는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과연 1번에서 4번까지 후보가 이번에 나왔는데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될까? 사실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그렇죠. 방황 중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 어느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확신이 항상 맞지가 않는데요. 한상균 위원장이 뽑혔을 때도 다들 의외였다라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더라고요. 의외였다고. 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 한 명 한 명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이제 후보자가 이제 뭐 다른 후보자들도 있었겠지만 11월 6일 이제 최종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는데 총 4팀 기호 1번부터 기호 4번까지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어요. 네. 후보자 등록을 봤는데 약간 좀 놀랐던 부분이 한 명씩 꼭 여성을 끼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수석 부위원장 후보 또는 사무총장 후보로 네. 또 여성을 한 명씩 같이 해서 총 3명이 한 팀으로서 이렇게 후보 등록들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각 위원장 후보자들을 그러면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 김명환 후보는 2013년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철도 민영화 반대에서 23일 동안 철도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이제 철도 노조 소속이네요. 그렇죠. 네, 철도 노조 소속이 이번에 2명이나 후보가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김명환 후보인데요. 올해 2월에 그래도 이 2013년도 파업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게 돼서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됐던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또 김명환 후보도 업무방해 혐의가 무죄를 확정을 받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면 이 김명환 후보가 이제 그 현재는 지금 강철 위원장이 위원장이고 철도노조 그 전에는 이제 김영훈 위원장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김영훈 위원장의 전대 위원장이었겠네요. 그렇죠. 철도노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호 2번 이호동 후보는 어떤 후보인가요? 이호동 후보는 발전노조 초대 위원장으로서 2002년 공공부문 민영화에 맞서서 철도, 발전, 가스 부문의 공동 파업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후보는 올해 초에 정부가 발전사 상장을 추진했을 때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요. 올해 초면은 이제 503 정부 때였겠네요. 그렇죠. 아직 정권이 바뀌기 전에. 네. 그리고 이 후보는 한상균 위원장을 배출한 노동전선 출신 좌파 활동가 그룹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한상균 위원장과 같은 현장 소위 말하는 현장파 이쪽으로 분류되는 지금 현재 후보겠네요. 민주노총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은 계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기호 3번. 네, 기호 3번 윤혜모 후보는 사회연대 노동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게 뭐예요? 사회연대 공동 노동포럼? 네, 이 사회연대 노동포럼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했던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기호 3번 같은 경우는 진짜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함께 뭔가 잘 해내가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출신이 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수석부 지부장을 맡고 있었네요. 네. 과거에. 네. 그래서 2007년 지부장에 당선돼서 현대차 노조 20년 역사상 첫 집행부 연임 기록을 세웠다고 하시네요. 그만큼 굉장히 신임을 많이 받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항상 선거 때마다 이제 집행부가 뭐 총쇠퇴하거나 아니면은 불신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초의 연임 기록을 세운 분이네요. 그러게요. 예. 네. 그리고 기호 4번. 기호 4번 조상수 후보 역시 철도노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분도요? 네. 현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2016년에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내걸고 한국노총과 연대에서 공동 총파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끌었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성과연봉제 도입은 단위 기간별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는 그런 성과를 내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선봉했으셨던 그렇죠,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그 간략하게 기호 1번부터 4번까지의 후보의 간단한 이력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근데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그런 지난 그런 업적을 쌓으셨지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뭐 대통령이라고 하면 공약? 그렇죠. 이런 정책? 정책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정부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어떤 식으로 해주셨는지 노무사님 한 번씩 소개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아무래도 주요 현안 중에서 가장 큰 현안은 현재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사회적 대화, 현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 즉 노사정위원회에 그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네. 이것이 좀 주요한 이슈가 되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항상 늘 민주노총에서 그 강령에도 나와 있지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각 후보별 답변을 한번 좀 간략하게 추려보면요. 기호 1번 후보. 네, 김명환 후보. 네, 예. 현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화는 교섭을 말한다. 우리는 늘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교섭의 전제로 우리의 준비태세와 명분, 교섭 의제가 중요하다. 이것이 갖추어지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교섭과 투쟁 등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섭과 또 투쟁이 함께 병행해야 되고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네요. 예. 기호 2번, 예. 네, 이호동 후보. 예, 기호 2번 이호동 후보 측의 입장은 달라진 조건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 민주노총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 맞다. 대화 타협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단위 노조와 산별 연맹의 교섭은 존중한다. 현 정부와의 면담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일단 기호 2번 후보의 경우는 일단은 현재 민주노총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쵸.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대 노총 지도부 그 완찬 때 불참한 그런 입장을 좀 아직은 견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대화 타협을 또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기호 3번 윤혜모 후보. 예, 기호 3번 윤혜모 후보는 아까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이번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역시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노총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현장에서는 불신이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민주노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각의 차이는 있고 민주노총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지만 오래전의 결정을 지금껏 고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아무래도 좀 그 노사정위 그리고 이제 사회적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전향적인 입장을 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네요. 네, 후보자 포스터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주당과 함께 공동으로 상생하자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실제로 네 그 후보자들 포스터 보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색깔인 그쵸. 예, 진한 파란색 이것을 쓰는 걸 보더라도 예, 좀 그 현 정부의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호 4번 조상수 후보는요? 예, 노사정위원회 참석 여부가 질문의 요지인 듯하다. 현재는 불참하는 것이 맞다. 다만 기존과는 다른 개편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주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호 4번도 기호 2번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현재 불참이라는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호 4번 후보의 경우도 그 대화의 여지는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네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그렇죠. 전향적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별로 이제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국 누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의 좀 속도가 좀 조절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이런 좀 전망이 좀 보입니다. 네, 이것이 입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게 맞지만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것을 먼저 따지느냐 아니면 우선 먼저 대화에 나서는가 각자 판단하시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결국 판단은 뭐 유권자인 네. 민주노총 조합원, 개별 조합원 분들의 이제 판단에 의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이 부분을 각 그 정책을 좀 세밀하게 보고 무엇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지 자주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네. 이슈가 될 수 있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입장.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김승환님께서 한번 소개해 소개해 주시죠. 드릴게요. 예. 기호 1번 김명환 후보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정치 방침이 없다. 대선 시기 심상정 후보와 김선동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정치 방침이 아니라 선거 방침일 뿐이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포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겠다는 말은 패권을 휘두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은 진보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흩어진 진보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적 권리를 제약하는 법, 제도, 개선 투쟁이 우선되어야 하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투쟁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정치 세력화에 대한 입장은 일단 진보 정치의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교사, 공무원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공공 부문에 대한 투쟁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좀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것이 사실 가장 공공부문 쪽에서 막혀 있는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뚫려야지 사실 일반 사기업 쪽으로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호 2번은요. 기호 2번 이보동 후보는요. 정치 세력화는 민주노총의 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묻지마 통합은 분열을 더할 수 있다. 진보보다 진보다원주의를 존중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진보 정당들을 존중한다. 역지사지, 구동존이 정신으로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더 노력할 것이다. 기호 2번은 좀 아무래도 다원주의.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속되는 것을 존중해야지 억지로 통합하는 것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어요. 네. 예. 네. 기호 3번. 기호 3번 윤혜모 후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탓에 민주당 이중대냐는 소리를 듣는다. 아시네요. 보수 정권이 5년 더 이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현 정부를 만드는데 일조했고 부끄럽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내린 정치 방침은 모순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빼놓고는 누구와도 폭넓게 교류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좀 억울했나 봐요.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소리 들었고. 네. 네. 그래서 기호 3번 후보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을 빼놓고는 누구와도 폭넓게 교류하고 연대한다라는 그 입장에서 과거 독재 시절 때 그 김근태 그 전 의장이 얘기하셨던 그 민주대연합론 이쪽에 좀 가깝다라는 이런 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네. 기호 4번 조상수 후보는요. 노동자 스스로 각성해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진보정당 분열이 주요 원인이다. 당위적인 진보정치 개편은 현실과 맞지 않다. 대통합의 대의는 인정하나 지금은 시기상조다. 조합원들의 정치의식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각 정당들의 노력과 존중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기호 4번 후보 측은 이제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그렇죠. 좀 제고하는데 네. 좀 이제 일의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절차 자체를 먼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큰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직접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분들은 자신의 성향 또는 자신의 지향과
맞는 그런 후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적어도 적폐 세력과는 각을 세우고 그리고 민주정부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후보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부터 4번 이렇게만 들어서 과연 솔직히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은 들어요. 근데 이게 민주노총에서 이제 7일부터 제주 시작으로 28일 서울까지 총 16회의 합동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까지죠? 네, 11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11월 30일부터 투표거든요. 네, 합동 연설회에서 이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투표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열리네요. 네, 요게 이제 1차. 네. 1차 투표를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그래서 기호가 4번까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다자 후보들이 나왔을 때 어느 한 후보가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요. 뭐 심지어 우리 그 대선 때도 그랬지만 대선 때 우리가 그 재미 삼아서 치맥, 피자 이렇게 그 야식 메뉴를 하는데도 치맥조차도 과반수를 다자 대결에서 넘지 못했으니까요. 그랬군요. 네. 될 것 같은데 결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네, 기호 4번까지. 지금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굉장히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온도차가 발생은 했지만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다고 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합원 분들, 그분들의 실제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느껴보시고 좋은 판단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투표 방식은 뭐 직접 현장에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모바일로도 할 수도 있고 ARS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잘 안 가고요. 요즘엔 거의 모바일 ARS 투표들을 많이 선택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80만 명이 대상이니까 유권자니까 공직선거 빼놓고는 가장 큰 선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진짜 이름에 걸맞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주노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 새 지도부가 임기가 문재인 정부와 3년을 함께 하는 만큼 앞으로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계와 정부와 발맞춰 나가는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 이 방송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현명한 한 표 행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됐을까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승아님은 지금 어느 정도 누굴 찍을지 생각해 두신 후보 있어요? 처음엔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누굴까? 궁금하네. 저희도 사실은 조합원들이 이거 투표를 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과거 행적이나 말씀들이 되게 비슷비슷하고 다들 좋은 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까? 그렇다고 그리고 또 철도 노조 제가 철도 노조라고 해서 철도 노조 분이 꼭 돼야 된다 이런 법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4명 후보 중에 2명이 철도 노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민주노총은 또 이렇게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와닿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투표할 때까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인데요. 지난번 일기 직선제 때 한상균 위원장이 될 때도 결국 결선 투표 가서 됐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명한 한 표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정치 이야기는 수준이 없다. 푸나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질문도 못 하잖아요. 근데 부요님의 질문이 이제 나름 정치에 관해서 이제 푸나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질문도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하산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아직 안 돼요. 오늘도 이게 자갈자갈 정치 궁금증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요님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은 진짜로 정치랑 관련된 질문이에요. 정치가 아닌 건 없다고. 생활 정치가 아니라 오늘은 중앙 정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의당 당원인데 당비는 못 내고 있지만요, 가난해서. 안 내도 돼요? 교육 좋은 거 있을 때 불러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자갈자갈 팀에는 정당 당원들이시군요. 예, 우리 승화지 부장 민주당, 예. 곽승원 노무사님 민주당, 그리고 민보현님은 정의당. 그래 덕분에 신입당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당비를 안 해서.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왔더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허. 그래서 오늘 좀 여쭤보려고요. 대의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정당 정치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 5천만 명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고 감시하고 행정부를 이런 일을 해주고 있는 건데 세상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이제 새로운 의제가 계속 출현하니까 그런 의제들을 다 받으려면 의사소통 구조가 엄청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 간의 의사소통은 정치의 영역, 그러니까 다른 정치의 영역인 것 같고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당 내에서 어떤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새로 터진 이슈, 의제들을 당내 이슈로 가져와서 거기서 어떤 최대 강령 같은 것을 만들고 최대 강령에 필요한 이행 강령을 만들고 너무 마르크스 사회주의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캐치프레이즈만 외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준비하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근데 그때도 다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텐데 그런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잘 되는 당은 어딘지 아니면 잘 안 된다면 왜 안 될까?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질문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성공적이야. 글쎄요, 저는 정당 생활 해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은 상식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당내 민주주의, 이게 이제 키워드라면 키워드일 텐데, 어려운 문제죠. 왜 어려웠냐면, 제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당이라고 하는 게 주요 당직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로 돼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정당들 보면 대의원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권리당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떤 조직도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운영이나 법이나 그런 건 없어요. 내부적으로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이명박 박근혜 쪽은 원천적으로 나쁜 세력들이라서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쟤들은 나쁜 애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당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서로 부딪히고 감정적인 부분이 생기면 그 대상이 더 싫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족인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배신의 칼날을 서로 이렇게 겨누고 있으면 더 싫은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친이계 친박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의 민주당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친문과 반문 이런 사람들. 그 대부분의 반문들이 또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근데 어느 정당이 뭘 잘한다 이런 거는 좀 두 가지 문제로 봐야 되죠. 거대 정당은요. 중앙당이 있고 각 지역구마다 다 관련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스템적으로는 잘 돼 있겠죠. 정의당만 해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사고 지구당들 꽤 있을 거예요. 아예 지역위원장이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조직적으로는 지금 현재 세력으로만 봤을 때 민주당이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겠죠. 근데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부적인 대립이랄까 논란이랄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다양하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민주주의를 위한 독재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말인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서로 간에 논란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표결을 한다. 이런 어떤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막 날치기 막 하고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꼭 숫자의 대결이 해야 되느냐. 서로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왜 화백제도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향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이 대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독재 정권. 예를 들어서 저는 박근혜는 집권 초창기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덜했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두환을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은 독재자 이미지가 있고 뭔가 잘못하면 막 끌려갈 것 같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독재자라고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조직을 위해서는. 그걸 이제 좋게 미화시키면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게 총칼, 권력으로 억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강력한 리더십은 월등한 실력이에요. 실력이 너무 월등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는
토를 못 달 정도로 실력이 있다면 의견의 여지가 없겠죠. 근데 대비 효과라는 게 뭐냐? 민주적인 것을 신봉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정당을 만들었어. 그게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뭐 등등의. 그러니까 독재자가 강력하게 억압하던 시스템이 아닌 곳에서는 각종 의견들이 막 분출하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당대표건 누군 간에 막 욕도 하고 그래도 해를 당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토론이 사실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게 남들이 어떤 여러 가지 프레임 속에 만들어진 말이긴 하는데 그 의미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 서로 간의 목소리가 너무 세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분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재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정당에서는 강력한 힘이 그걸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견 자체가 잘 안 나와서 마치 일사불란하게 한 묶음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주의란 독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스템과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과도기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사실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니나 박근혜나 뭐가 다르냐? 독재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민주적인 수준,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민도라고 해요. 민도. 국민들의 수준 말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 그걸 민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민도가 높아진 곳에서는 굳이 강력한 리더십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다수 대중이 알아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이 잘 돌아가는 거는 리더도 잘해야겠지만 당원들이 어떤 당규, 당원 이런 걸 잘 지키고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런 건데 예전에는 민주정당도 정당 자체가 권력의 도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좀 민주정당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불가능한 시기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뭔가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독재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쪽에 약간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걸로 강력한 리더십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민주적 리더십은 월등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끌어가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저는 그쪽에 생각이 있었는데요. 어쨌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민주적인 시스템들이랄까 리더십은 좀 다르게 발전할 거라고 봐요. 예전 방식으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인데 왜 길어지겠어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당이 뭐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소통하기는 작은 정당이 좋고 안정적인 건 큰 정당이 시스템이 나름대로 잘 돼 있을 거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정당이 실제로 들어가서 실제로 몸소 체험만 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안도 하나의 나라, 국가, 무슨 단체처럼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당내에서 그러니까 당이 아까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라는 게 먼저 생기고 시민들이 모여서 그 모임이 당이 된 게 아니라 정치인이 먼저 있고 거기에 맞는 당이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정치인의 세력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정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당이 어떤 사전적인 의미 원래 정당이란 것이 생긴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시민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것 같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킨 독재자들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당이에요. 당. 왜냐하면 그게 민주적 절차라는 거를 요식행위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정당이 그런 거고 공화당이 그런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또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질문 거대 정당입니다. 거대 정당. 오랜만에 국회 의석 배치도를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왼쪽에 국민의당,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저 혼자 웃겼던 건데 당선 횟수가 많을수록 뒤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감시 안 받고 졸 수 있게 막 뒤에다가 주는 건가?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날라리들이 뒤에 앉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빵 터졌어요, 혼자. 그 국회의장 석에 가장 가까운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건 일종의 짬밥 서열이랑 좀 비슷한 거고 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시내버스에 맨 뒷자리에 앉는 애들이 날라리들이잖아요. 뭐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가보면 위에 방청석 있잖아요. 그쪽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요즘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각도상 맨 뒤에 앉은 좀 중진이라고 말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카메라 잘 안 잡혀요.
삥 눌러가지고 저쪽 아주 끄트머리 가서 찍으면 찍힌다고 하는데 뒤에 요즘에는 핸드폰 많이 찍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부분 찍히시는 분들이 중간 또는 앞에 있는 분들이 카메라 땡겨가지고 하는 약간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먼저. 그리고 진도 지휘할 때 그 지도부급 있는 그런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조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꼭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죠. 작년엔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의석을 나눠서 앉지 말고 섞어서 앉자. 국회에서도 약간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다 명패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걸 없애고 아니면 지가 셀프로 갖고 오고 빨리 온 사람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기.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국가정보원은 최근 연도별 지출 내역서라는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쓴 이른바 특수활동비 가운데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의 연도별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주로 국정원장이 구두로 결제한 뒤에 증빙을 남기지 않고 쓴 특수활동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내역서에는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7월부터 7개월여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쓴 특수활동비가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8억 원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1억 원을 빼고도 16억 원이 더 있는 겁니다. 9억 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을 총괄하는 이현수 전 기조실장이 상세한 내역을 먼저 진술했지만 나머지 16억 원의 행방은 이 전 실장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재직 7개월 동안 16억 원이 현금으로 흘러나갔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현재 대구 지역구에 머물며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 보좌관을 통해 특활비 수수 의혹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이 왜 나에게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주겠냐며 이런 의혹이 사실이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밝혔다고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경환, 서청원 의원 등 친박계 청산에 대해 자동 사망이란 표현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잖아. 자동 사망 절차로 가고 있는데 뭘 그걸 물어요. 하지만 현 정부가 자유한국당을 적폐정당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최 의원을 비롯해 원유철, 이우연 의원 등 소속 중진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사정에 대한 불안감은 여의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현직 의원 5명의 명단이 돌고 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10월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최 부총리를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실장이 국회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문제 삼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 부총리가 제일 낫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전 실장이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최 부총리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와 이를 승인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며 박근혜 정권의 친박 핵심 실세로 불렸고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그해 10월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증액된 특활비를 줄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11월 예결위는 국정원 특활비가 2007년 이후 동결됐다며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오히려 155억 원가량을 인상했습니다. 최 의원에게 1억 원이 전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간 자금과 특활비 인상 간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거는 작년 이맘때라서 거의 1년 만에 선고를 받은 건데요. 이게 이제 선고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실형이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정호성 사이에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는 인정이 된 셈인데요. 이게 원래는 선고가 1심 선고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네. 박근혜가 재판을 개기는 바람에 어찌됐든 좀 늦춰졌고요. 박근혜하고 1심 선고를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박근혜가 재판 보이콧에서 지금 검찰 발표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장 3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같은 날 나란히 구속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인방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명과 달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원장의 주거 사정과 가족관계 그리고 수사 진척의 정도 등을 합쳐봤을 때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직접 요구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검찰은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는 방문 조사가 유력합니다. 검찰은 국정원에 거액을 상납하라고 지시했는지와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고 국선 변호인의 접견조차 2번이나 거절하며 두문불출하는 상황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굉장히 좀 웃기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정원장이 자기들끼리도 그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이 뇌물 주는 것도 이렇게 했었어라고 얘기하고 가나 봐.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잖아요. 이 전직 국정원장 지금 구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정원의 위상과 이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일할 맛이 안 난다. 그건 맞는 말이네. 국정원 일을 하란 말이냐 말란 말이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범죄를 그냥 두고 봐요? 그렇죠. 그건 안 어쩌자고 되지. 그러면은 지금 전직 국정원장 3명 그 범죄가 지금 뻔히 드러나는 사람들 그대로 구속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주면 그 국정원이 일을 잘할 자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아니 그 일할 맛 안 난다고 하는 애들도 한번 털어봐야 되는데 걔네들도 관련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명박근혜 시절에 신나게 일했나 보네? 그렇지. 졸라 궁금한데? 무슨 일 했는지? 그렇지. 댓글. 네. 이 검찰 측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전직 국정원장들을 다 구속하는 거가 국가 안보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가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에 대해서 엄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책임은 권한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은 걔네들보다도 사실은 직책으로 보면 더 높은 지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국가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러라고 돈을 주는 거고 국정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의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음지에서 뛰어달라고 돈을 주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적으로 유용해서 뇌물로 바치고 이랬던 거에는 정말 이거 구속 안 하면 검찰이 짱돌 맞죠. 이건 구속이 당연한 거고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해요. 그리고 얘네들 신병 확보를 해놔야지 자살당하지 않아요. 핵심 고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고리예요. 미세먼지도 심각한데 자꾸 그 번개탄 태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 네, 국정원장의 지위는 그보다 더 중하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과 형평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죠. 검찰은 그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의 친형이고요. 사실상의 이명박 실세. 정권의 실세. 이 사람이 온갖 비리로 전에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날 때 왜 파쇄기를 여러 대 돌렸다는 바로 그 인물. 포스코 비리로 지금 2심도 징역 1년 3개월 받았는데요. 야, 나이가 만으로 83이에요. 그래서 고령이라고 구속을 안 해네? 아니 83세가 고령이에요? 우리 어머니 80세신데 일하세요. 밭에 나가서 김장도 캐시고 농사도 짓고 하세요. 무슨 고령?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을 텐데. 그 법정 구속해야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범죄 저지르면 안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령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선고가 된 건데요. 1심 선고가 된 거고 1심 선고가 됐으니까 3심까지 간다면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더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항소 포기를 한다면 1년 6월이 확정되는 건데 확정되면 지금으로부터 6달만 더 있으면 나와요. 얘. 물론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끝날지 안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다른 별건으로 진행되는 재판 있지 않나요? 있을 거예요. 예, 있을 거니까 뭐 더 가겠지만 사실 이게 담당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지금 국정농단 관련된 이게 댓글 그 선거개입 공작 이런 거하고 또 연결돼 있고 비리 뇌물 수수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게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그 최순실 그 선고 결과 나왔잖아요.
저 그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보니까 별건 재판이더라고. 네, 그냥 이대 그것만, 이대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건이 복잡해서 정호성 1년 6개월 받은 게 이게 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정호성이 1년 6개월 선고받은 거의 중요성은 이게 박근혜와의 공범 관계, 공모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박근혜와의 공모를 인정을 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박근혜의 지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중요함은 이제 박근혜도 실형이 확정된 거예요. 이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 이 법원의 판단을 이명박한테 적용을 해보면 이명박도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명시적으로 댓글 달아, 댓글 써, 야, 뭐 이렇게 인력 충원해,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일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집행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진행된 일에 대해서 장관한테 직접 보고하고 이명박한테도 직접 보고했다고 당사자들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명박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호성이 박근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최순실한테 갖다 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유죄로 인정된 거예요. 이런 업무 구조를 이명박한테 대입시켜도 이명박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축하합니다, 이명박 씨.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호성이 공모가 인정된 부분 외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것도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 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국정농단에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맙죠. 그렇게 드러나게 해줘서. 그러니까 한면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명박이가 얼마나 뻘짓들을 하고 있는지 이명박 측근이 다시 되짚어볼 수 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있다, 터뜨리겠다. 그냥 이거는 기밀 누설이에요. 그냥 그거 한 방에 가는 거거든. 근데 이 정호성에 대해서 좀 양형의 형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약간 좀 정상 참작한 부분은 있네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고, 뭐 자기 사익 추구도 아니었다. 이건 사실 재판부가 좀 순진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러게요. 마음이 들어요. 이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최순실의 지시를 거부 못하는 거죠. 그런가요? 정확하게는. 문고리 4인방이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숨진 보좌관을 포함하면 문고리 4인방인데 이 문고리 4인방은 최순실이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박근혜가 처음 정치에 데뷔할 때부터, 그렇죠. 데뷔할 그 시절부터 최순실이 직접 선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박근혜의 지시를 거부하고 말고가 아니라 최순실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까지 또 섞여들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네. 이 별건 사건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정농단에 관한 재판인데 이렇게 양형 기준에서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거는 조금 좀 저는 불만이에요. 이번에 대해서 아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거든요. 다른 큰 건이 있나 보죠. 그런가요? 네. 요즘 종편에서는 대놓고 문고리 3인방의 떡값 이렇게 지칭을 하더라고요. 떡값. 네. 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써야 할 이 돈, 떡값, 이 돈이 최고위급 공무원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최고위급 공무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합니다. 특수활동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을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여기까지만 밝혔다는 거는 검찰이 사용처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나. 그 정도 파악됐으니까 사적으로라는 이야기를 썼겠죠. 사적으로면은 정말 떡 사 먹었을까요? 떡을 얼마나 도대체 먹어야지 그 정도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사 먹기만 하면 다행인데. 문고리 3인방 얘네들이 박근혜한테 상여금을 받았는데 그 상납받은 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자기 돈으로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도 받은 돈 중에서 이 중에서 고무를 좀 떨어뜨려 준 거죠. 나눠준 거죠. 커미션 같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사적으로 사용됐을 거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이 금융실명제가 이렇게 돼 있는 나라에서요. 현금으로 아무리 위장해서 현금으로 사용하면 안 걸리겠지. 미국 영화, 마피아 영화처럼 헌돈, 쓰던 돈으로 다발로 주세요 해가지고. 영화에서는 돌려도. 정말 세탁기에 넣고 돌리잖아요. 새 돈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헌돈으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아무리 은행에서 헌돈으로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사용해도요, 대한민국 검찰은요, 다 잡아냅니다. 이 돈이 어디 가서 사용했는지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것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 이 화폐의 흐름 자체가 실물 화폐가 가두기, 어떤 공간 안에, 물리적 공간 안에 가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섬이기 때문에 이 실물 화폐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유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정말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가 자유로워지면 화폐가 이제 북한으로 건너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게 유통되기 시작하면 숨기기가 쉬워요. 예, 이런 범죄자들이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진행 중에 있거나 기획하거나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통일이 되도록 도우셔야 돼요. 지금 검찰에서는 사용처를 아주 차분하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사용처는 확보가 됐고 그걸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박근혜가 손발이 모두 묶인 상태에서, 그리고 관련 측근들이 전부 다 같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할까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까요? 멍 때리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박근혜는 일종의 법적으로 그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도 돼요.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는지도 다 모를 것 같아요. 지금 국정원 이게 뇌물상납 이거 지금 알고 있을까요? 변호사를 안 만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국선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안 만난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 그간에 그 면회 시간이라도 좀 앉아서 귤 까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 독방에서 지금 면벽 수행을 하는 모양인데. 요즘은 이제 책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송중기가 장가 갔잖아요. 영어 사전 씹어먹는 것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면벽 수행 중인데 참 안타까운 노릇이긴 한데. 큰일 났네.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금 의심이 되는데 네. 그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인지 또 걱정이 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밝혀야죠, 이거는. 우리들 마음과 기분을 얼마나 또 그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근데 한번 털고 가야 돼요. 우리도 털고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골문 상처는 깨끗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게 치료의 지름길이지, 우리가 쪽팔리고 창피하고 쑥스러운 거를 한 번에 털어버려야 돼요.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돼요. 그놈의 털.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상위 1%는 뭘 먹고 무슨 치료를 받고 무슨 주사를 맞고 무슨 주사를 맞고 뭘 하고 다니는지 아주 궁금해요. 이게 그 박근혜가 국정원에서 돈을 뇌물로 받아서 이거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상득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상득은 자기 동생이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안 낀 데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명박은 반면에 이제 정말 고도로 진흥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라고 하는 곳이 그때 그 정권들의 금고 같은 곳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포스코는 사실 좋은 기업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이명박 때. 그래가지고 그 어떤 실적이 나는 것 자체가 결국엔 다 정권의 어떤 그 비자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 숟가락 크게 한 큰 국자를 한번 떠드셔버린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포스코 건설에 실적을 또 엉겨줬죠. 인도네시아 방문 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신도시. 그때 당시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득 하면 영포 라인을 통해서 국정원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본인은 이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는요, 범인은 자기 범행을 숨길 권리가 있어요. 아니라고 해봐 검찰이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고. 2009년에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을 이유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해달라, 이렇게 이상득한테 청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해서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인데, 그래서 포항제철 소장 등을 통해서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1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만 유죄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건 13억 원은 이제 그쪽이 부당 이득을 올린 거고, 그 커미션이 얼마냐 이거지.
보통 10% 아니에요? 네, 그 바닥 정서가 10%입니다, 커미션. 1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10%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의 친형,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국회 부의장, 이 사람한테 청탁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절차와 과정이 있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부담이 있는데 이명박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게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측근 중에 이런 상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핵폭탄 같은 거잖아요. 정권이나 정치 쪽에서는 사회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청탁을 집어넣겠냐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롯데의 사건을 보고 청와대 인근의 군사보호시설 해제 사건도 또 하나 있었죠. 이런 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향후의 먹잇감은 군사 고도제한이나 군사 제한 구역을 해제하면서 떼돈이 벌린다. 이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현재 검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롯데 제2빌딩 지을 때 결국은 그걸 수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게 군사 목적이었 때문에 못했거든요. 활주로를 이제 옮기는 일이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옮겨주고 돈을 땡겨 먹은 거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도 사실은 군사상 고도 제한을 해제함으로 인해서 커미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향후에 한국에서 부패한 권세가들이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건 군과 연계된 해제 규제를 해제하고 땅값을 뻥 튀겨서 떼돈 버는 방식밖에 없으니까 검찰들이 이쪽에 정말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는 것인지 또는 권세가들이 압력에 의해서 해제되고 있는 것인지를 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실제로 지금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이. 그런데 이상득이 저는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상황으로 앉아서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이득을 챙긴 거에 비하면 이건 쌉니다. 그리고 나이 처먹었다고 좀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누릴 건 누리신 분이에요. 네, 다 누렸습니다. 고령 드립이 박근혜로부터 시작됐어. 나이가 고령인데다 해서 석방시켜야 된다고. 이명박도 그럴 거 아니야? 고령이니까. 누릴 건 누리신 분들은. 그러네. 80 다 됐으니까. 국가의 무상급식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고 시설이죠. 아픈 병원에 데려다 주고. 네. 나이값 못했으니까 가중처벌 해야죠. 오늘 뜨네. 맞아. 이런 드립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국민들